여러분은 영국 BBC가 단 하나의 다큐멘터리로 전 유럽을 발칵 뒤집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나요? 어느 날 런던 방송가 최고층들이 긴급히 소집되었습니다. 한국의 문화 시스템이 영국 젊은 세대를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충격적인 보고 때문이었죠. 한 고위 간부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그런 영향력을 만들어낼 리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명령합니다. 결국 BBC의 베테랑 PD가 직접 한국에 파견되는데요. 이후 한국에서 그녀가 발견한 진실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돌아왔을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헬레나 그레이스입니다. BBC에서 30년간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PD죠. 하지만 요즘 제가 느끼는 건 절망뿐이었어요. 영국 방송계가 무너져가고 있거든요. 젊은 세대들이 TV를 완전히 등지고 있었습니다. 시청률은 매년 떨어졌고 광고주들은 하나둘 떠나갔죠. 사무실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어요. 동료들은 이제 끝이야라며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담당했던 문화 다큐멘터리 부문은 더욱 심각했어요. 젊은 층 시청률이 3% 밑으로 떨어진 지 오래였거든요. 제가 지난 5년간 만든 문화 프로그램들을 돌이켜보니 참담했습니다. 영국 록의 역사 셰익스피어의 재발견, 비틀즈 50주년 특집. 모두 좋은 프로그램이었지만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어요. 회의 때마다 상층부에서는 헬레나, 젊은이들이 원하는 콘텐츠가 뭔지 알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압박했습니다. 부서장 윌리엄은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이제 정말 방향을 바꿔야 해. 아니면 부서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어. 하지만 저 역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 애니메이션 OST가 빌보드 2위에 올랐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설마 한국이? 커피를 마시던 손이 멈췄어요. 계속 확인해보니 정말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일본 언론이 제2의 전성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갔다는 거였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곧바로 동료 PD 마크에게 달려갔어요. 마크, 이거 봐.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걸 해낸 거야? 마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 운이 좋았나 보지 뭐.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운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제가 30년간 방송업계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성공에는 반드시 시스템이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이 잃어버린 그 무언가를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아시아 국가 중 하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의 편견도 있었습니다. 제가 20대일 때 만난 중국인 친구 리웨이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함께 공부했는데 항상 서구 문화를 무시하면서 자국의 우월성만 강조했어요. 서구 문명은 이미 끝났다. 아시아의 시대가 온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때는 그런 말들이 허황된 소리로만 들렸어요. 그 경험 때문에 아시아 문화에 대해 선입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달랐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한국 콘텐츠가 실제로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대체 한국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 제 딸 소피아도 요즘 한국 드라마만 보더라고요. 엄마, 한국 드라마는 뭔가 달라. 진짜 감동적이야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심지어 소피아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만든 영국 문화 프로그램은 본 적도 없으면서 한국 콘텐츠는 열심히 보고 있었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대 전체를 바꾸고 있는 문화적 현상이라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헬레나, 정말 변화할 준비가 되었나?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불안했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뭔가 거대한 발견을 앞두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넷플릭스에서 K-POP 걸스, 데몬 헌터스라는 작품을 찾아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한번 보고 말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5분도 안 되어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작품 속 리듬감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한영 혼합 가사는 자연스러웠고 군무 퍼포먼스는 숨이 막힐 정도로 완벽했어요. 특히 주인공들이 악마와 싸우면서 부르는 노래는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음악과 스토리가 완벽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문화 시스템이야.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은 엔터테인먼트를 하나의 과학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걸 말이죠. 스토리텔링, 음악, 퍼포먼스, 심지어 캐릭터 디자인까지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각 캐릭터마다 독특한 개성이 있으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이건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시스템의 결과물이었어요. 다음 날 사무실에서 동료들에게 이 작품을 추천했습니다. 정말 한번 봐봐. 이건 혁명적이야. 하지만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시니어 PD 로버트는 또 그런 유치한 거 보고 있나라고 비웃었죠. 특히 일본인 동료 PD 타나카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건 일본 애니메이션 짝퉁이야, 헬레나. 원조는 우리거든. 저는 반박했어요. 그렇다면 왜 그 짝퉁이 전 세계 1위인가요? 타나카는 말문이 막혔죠. 미국 애니메이션 속에 삽입된 K-팝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그날 밤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해봐도 한국의 콘텐츠 시스템은 놀라웠거든요. 단순히 노래나 춤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세계관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리고 그 세계관이 전 지구적으로 통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다음 주 내내 한국 콘텐츠만 찾아봤어요. 드라마, 영화, 음악, 심지어 요리 프로그램까지 말이죠. 볼 때마다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일 수가 있나? 각 장르마다 나름의 공식과 철학이 있었어요. 드라마는 감정의 절정과 이완을 완벽하게 조절했고, 음악은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의미 있는 가사가 조화를 이뤘죠.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도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감동까지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자기적이거나 계산적이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완성된 느낌이었죠.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그 시스템을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죠. BBC 상층부에 한국행을 요청했습니다. 부서장 윌리엄은 처음엔 반대했어요. 헬레나, 아시아 문화를 다룰 필요가 있나? 우리 시청자들이 관심이나 있을까? 경영진 회의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예산 낭비 아닌가, 시청률이 나올까 의문이라는 말들이 나왔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워 자료를 준비했어요.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성과 지표들을 보여주며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죠. 보세요. 빌보드 차트에서 한국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넷플릭스 전 세계 TOP 10에서 한국 드라마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이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대한 트렌드예요. 숫자로 보여주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윌리엄도 수긍했습니다. 알겠네. 하지만 실패하면 책임져야 해. 결국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인천공항행 비행기표를 끊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딸 소피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한국 가서 정말 재미있는 거 많이 보고 와. 나도 궁금해 죽겠어. 그 말이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이번 여행이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향한 모험이 될 것 같았거든요. 2023년 가을,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 곳곳에서 K-팝 음악이 흘러나왔고 젊은이들의 표정이 생기발랐거든요. 심지어 공항 직원들도 웃음이 많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에너지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길에 본 풍경도 인상적이었어요. 거대한 K-팝 아이돌들의 광고판이 곳곳에 걸려 있었고 젊은이들이 화려한 패션으로 거리를 누비고 있었죠. 호텔에 짐을 풀고 곧바로 강남으로 향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SM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건물 앞에 서니 정말 웅장하더라고요. 입구에서부터 한국 문화의 위엄이 느껴졌어요. 로비에는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레드벨벳 등 세계적인 스타들의 트로피와 앨범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가이드 김민수 씨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헬레나 PD님 환영합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걸 보여드릴게요. 연습실에 들어서니 연습생들이 하루 10시간 이상 훈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엔 경악했습니다. 이렇게 혹독해도 괜찮나요?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었거든요. 17살 연습생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해요. 제 꿈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열정적인 젊은이들을 만나기 어려웠거든요. 다음 날 하이브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시스템은 더욱 놀라웠어요. AI를 활용한 트레이닝 프로그램, 글로벌 팬들과의 실시간 소통 시스템까지 모든 게 첨단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다국어 지원 시스템이었어요. 연습생들이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동시에 배우고 있었거든요. 글로벌 시장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홍대 앞거리에서 전통 예술 기반의 스트릿 댄스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부채춤과 현대적인 군무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갓을 활용한 안무는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한복의 아름다운 선과 현대적인 비트가 만나니 전혀 새로운 장르가 탄생한 것 같았어요. 댄서 박서연 씨가 공연 후 말했어요. 우리는 전통을 버리지 않아요. 대신 새롭게 해석하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건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5,000년 역사와 현대 기술이 만나는 순간이었거든요. 관객들의 반응도 열광적이었어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환호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일본 유튜버들이 악성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일본 부채춤을 베낀 것, 한국은 항상 일본 문화를 모방한다며 문화 도둑 프레임을 씌우려 했죠. 댓글 창이 순식간에 시끄러워졌어요. 하지만 한국 공연팀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자신들의 전통을 지켜냈어요. 박서연 씨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의 춤을 추고 있을 뿐입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어요.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K-댄스의 글로벌화와 전통의 결합. 이건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이었거든요. 유튜브 조회수는 1,500만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창의성에 열광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온 관광객 마리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융합을 본 적이 없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네요. 브라질에서 온 카를로스도 감탄했어요. 이런 게 진짜 문화 발전이지. 전통을 살리면서 혁신하는 거 말이야.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의 탄생이라는 걸 말이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택시 기사 아저씨가 말했어요. 요즘 외국 손님들이 많이 와요. 다들 한국 문화 보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서 한국인들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자신들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기쁨이었죠. 한국에서 본 것들에 완전히 매료된 저는 특별한 기획을 세웠습니다. K-팝 트레이닝을 체험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단순히 관찰하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해보는 거였죠. 영국으로 돌아가서 BBC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를 올렸습니다. K-팝 스타가 되고 싶은 영국 소녀를 찾습니다. 100일간 한국에서 진짜 트레이닝을 받을 기회.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하루 만에 지원자가 3,000명을 넘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K-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구나. 지원서를 읽어보니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K-팝을 들으면서 우울증을 극복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꿈을 다시 찾았다는 내용들이었죠. 한 달간의 오디션을 통해 소녀 6명을 선발했습니다. 16세 엠마, 17세 소피아, 18세 올리비아, 19세 클로에, 17세 이지, 16세 그레이스까지. 나이는 16세부터 19세까지 모두 음악의 꿈을 가진 아이들이었어요. 엠마는 리버풀 출신으로 랩을 좋아했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아이였어요. 소피아는 발레를 10년간 배운 댄스 실력자였고 완벽주의 성향이 강했죠. 올리비아는 성악을 전공했지만 대중음악에 대한 열망이 컸어요. 클로에는 기타와 작곡에 능했고 내성적이지만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이지는 퍼포먼스의 달인이었지만 자신감이 부족했고 그레이스는 외국어에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서도 무대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선발 발표 날 아이들의 표정은 설렘 그 자체였어요. 엠마가 말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한국에서 진짜 K-팝을 배울 수 있다니. 소피아는 드디어 제 한계를 뛰어넘을 기회가 왔어요 라고 했죠. 그들을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SM의 도움을 받아 실제 트레이닝을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방송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NHK에서는 한국 시스템 수입은 위험하다는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일본 연예계 관계자들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일본 아이돌 시스템이 더 우수한데 왜 한국에 가느냐며 말이죠. 심지어 영국 소녀들이 한국에 세뇌당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했어요. 심지어 BBC 내부에서도 논쟁이 벌어졌어요. 일부 간부들은 너무 위험한 실험이라며 반대했죠. 부서장 윌리엄도 걱정했습니다. 헬레나, 혹시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부모들도 불안해하고 있어.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영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거라고 말이죠. 윌리엄, 한국의 시스템을 믿어봐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치열한 설득 끝에 프로젝트는 승인되었습니다. 드디어 100일간의 여정이 시작됐어요. 첫날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의 트레이닝 시스템은 상상 이상으로 체계적이었거든요. 단순히 노래와 춤만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예절 교육부터 시작해서 팬과의 소통 방법, 무대 위에서의 멘탈 관리까지 모든 걸 다뤘습니다. 트레이너 박정현 씨가 설명했어요.
K-팝 아이돌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에요. 문화의 전달자예요. 여러분은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메신저가 되는 거죠. 영국 소녀들은 처음엔 당황했어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요? 그냥 노래만 하면 안 되나요? 하지만 점차 그 의미를 깨달아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성장 과정이었거든요. 외국인이 직접 한국의 K-팝 시스템을 체험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였어요. 그리고 영국 주류 방송인 BBC가 한국 시스템에 투자한다는 건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첫 주가 끝날 무렵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힘들어하면서도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한 듯한 눈빛이었죠. 트레이닝이 본격화되면서 정말 혹독한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강행군이었어요. 발음 훈련부터 시작해서 리듬 감각, 안무, 심지어 예절까지 전방위적인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어 선생님 이민정 씨는 정말 엄격했어요. 발음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한국어는 감정을 담아 말해야 해요. 댄스 트레이너 김지훈 씨도 마찬가지였죠. 동작 하나하나가 감정을 담아야 해. 그냥 움직이면 안 돼. 여러분의 마음이 관객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거야. 보컬 트레이너 최수진 씨는 더욱 세밀했어요. 한국 가요는 단순히 높은 음만 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감정을 목소리에 담아야 해요. 하루 12시간씩 연습하는 것도 모자라서 개인 시간에도 복습을 해야 했습니다. 영국 소녀들은 완전히 지쳐갔어요. 영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강도였거든요. 일주일 만에 올리비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영국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그 중에서도 18살 엠마가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랩 실력은 좋았지만 한국어 발음이 어려웠거든요. 특히 어와 오 발음을 구분하는 게 정말 힘들어했어요. 게다가 춤도 처음 배우는 거라 따라가기 벅찼어요. 3주째 되던 날 엠마가 찾아왔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더군요. 다른 친구들은 다 잘하는데 저만 뒤처져요. 그 순간 저는 진심 어린 설득을 했습니다. 엠마, 이건 그냥 춤이나 노래가 아니야. 내가 꿈꿔온 무대로 가는 유일한 길이야.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다행히 엠마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알겠어요. 다시 해볼게요. 그런데 이때 일본 언론이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트레이닝 중인 영상 일부를 짜깁기해서 영국 소녀들 인권 침해라며 왜곡 보도를 한 거예요. 심지어 한국식 군사훈련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까지 붙였죠. 영국 소녀들이 한국에서 고문당하고 있다는 식의 기사까지 나왔어요. 한국 관계자들은 분노했지만 정중하게 반박했습니다. SM 관계자 최성민 씨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건 침해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시스템으로 그들을 프로로 만들어드리는 거죠. K-팝 관계자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문화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박정현 트레이너의 말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가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문화 전달자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인성교육도 중요하고 언어교육도 중요한 거예요. 한국은 단순히 음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외국 청소년들이 한국식 인성교육에 감동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놀랐어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이게 진짜 프로가 되는 과정이었구나. 영국에서는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엠마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이게 진짜 프로가 되는 길이었구나. 한국어 실력도 놀랍게 늘었고 춤 실력도 프로 수준에 근접했어요. 특히 한국의 정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라고 엠마가 말했어요. 일본 언론은 한국의 시스템을 수출되는 시스템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의 질투가 느껴졌지만 동시에 한국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100일 중 50일이 지나갈 무렵 저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달라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단순히 실력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지고 있었어요. 클로에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책임감도 생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도 배웠어요. 그레이스도 한국어가 거의 원어민 수준까지 늘었어요. 이제 한국 문화가 정말 좋아졌어요. 한국이 제 두 번째 고향 같아요라며 웃었죠. 이지는 자신감도 많이 생겼어요. 예전엔 무대가 무서웠는데 이제는 빨리 무대에 서고 싶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걸그룹 디어 앨리스의 한국 첫 쇼케이스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100일간의 혹독한 트레이닝을 마친 영국 소녀들이 처음으로 무대에 서는 순간이었죠. 장소는 올림픽 공원 내 작은 콘서트홀이었습니다. 5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무대였어요.
티켓은 30분 만에 매진됐고 온라인으로도 50만 명이 동시 시청할 예정이었거든요. 저는 무대 뒤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아이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엠마는 계속 손을 비비고 있었고 소피아는 심호흡을 반복했죠. 올리비아는 발성 연습을 계속하고 있었고 클로에는 악보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어요. 괜찮을 거야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이건 그들이 혼자 해내야 할 일이었어요. 음악이 시작되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첫 번째 곡 한강의 꿈이 울려 퍼지는 순간 관객들이 환호했습니다. 갓을 활용한 안무는 정말 예술이었고 한국어 가사를 부르는 영국 소녀들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엠마가 랩을 할 때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떠오르듯 우리의 꿈도 높이 날아가네라는 가사를 완벽한 한국어 발음으로 부르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정서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표현하고 있었어요. 관객들은 열광했습니다. 대박! 진짜 한국인 같아! 라는 함성이 터져나왔어요. 심지어 한국인 관객들이 영어로 응원 구호를 외치기도 했죠. 해머, 소피, We love you. 두 번째 곡 태극기 휘날리며에서는 전통 부채춤과 현대 댄스가 결합된 안무를 선보였습니다. 소피아의 발레 실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레이스와 이지의 하모니도 완벽했죠. 올리비아의 고음도 환상적이었고 클로에의 기타 연주는 관객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한국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전통 요소와 케이팝의 완벽한 융합, 영국 소녀들이 보여준 한국 정서의 진정성이라며 극찬했죠. 심지어 CNN과 BBC까지 생중계를 했어요. 외신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브리티시 걸즈 칸커 코리언 하츠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 매체에 실렸어요. 저는 무대 뒤에서 몰래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해냈거든요. 100일 전만 해도 한국어 한마디 못했던 아이들이 이제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본 언론은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영국을 이용한 일본 팬덤 흡수 목적, 문화 침탈의 새로운 방식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어요. 심지어 일본 내두익들은 한국이 영국까지 세뇌했다는 악성 댓글을 달았죠.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반응은 소수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일반 일본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건 진짜다, 정말 감동적이야 라는 댓글들이 쏟아졌거든요. 심지어 도쿄에 사는 일본인 팬 타나카 유키가 댓글을 남겼어요. 나도 한국에서 배우고 싶다. 이런 진정성 있는 무대를 보니 감동받았어. 진정성은 국경을 뛰어넘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무대를 마친 후 아이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고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엠마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프로가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게 하나로 합쳐진 기분이에요. 소피아도 이제 무대가 집 같아요. 전혀 무섭지 않아요라고 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시스템으로 외국인이 세계 데뷔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K컬처의 진정한 힘이라는 걸 말이죠. 전통 요소와 K팝의 융합에 외신이 극찬을 보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김민수 가이드가 말했어요. 오늘 한국 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네요. 한국 시스템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첫걸음이에요. 디어 앨리스의 성공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쇼케이스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 지 일주일 만에 조회수 5천만을 돌파했어요. 더 놀라운 건 빌보드 차트 4위까지 올랐다는 거였죠. 영국 소녀들이 한국에서 배운 시스템으로 이룬 성과였어요. 스포티파이에서도 글로벌 차트 3위를 기록했고 애플뮤직에서는 50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3부작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적 디어 앨리스의 100일이라는 제목이었죠. 1부는 출발, 2부는 도전, 3부는 성공으로 구성했어요. BBC에서 방영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첫 방송 시청률이 무려 15%를 기록했거든요. 이건 BBC 다큐멘터리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어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큰 화제가 됐죠. 독일, 프랑스, 스페인에서도 방영 요청이 들어왔어요. 심지어 미국 PBS에서도 방영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죠. 시청률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TV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19세부터 25세 시청률이 무려 23%까지 올랐거든요. BBC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에 가고 싶다, K-팝을 배우고 싶다는 댓글이 쏟아졌거든요. 각종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CNN, 폭스뉴스, 심지어 프랑스 TF1까지 인터뷰를 원했어요. 저는 모든 인터뷰에서 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 이 말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유럽 각국의 방송사들이 한국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거든요. 프랑스 TF1의 PD 피에르 뒤부아가 연락을 해왔어요. 헬레나, 우리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 조언해 줄 수 있나? 독일 GDF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 청소년들을 한국에 보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본 언론은 또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아사히 신문이 영국마저 한국의 굴복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죠. NHK에서는 특집 방송까지 만들어서 서구의 한국 의존 현상을 다뤘어요. 심지어 일본 문화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기도 했죠. 저는 도쿄의 한 방송국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우리는 배운 것이다. 그건 굴복이 아니다. 배움은 겸손이지 패배가 아니야. 한국이 선도자가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각국 연예기획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트레이닝 방식을 유럽 아이돌 모델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됐거든요. 프랑스 유니버설 뮤직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트레이너를 파리로 모시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독일의 베르텔스만, 스페인의 소니 뮤직까지 모두 한국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스웨덴의 ABBA 뮤지엄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국 K-팝 전시관을 만들고 싶다며 말이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교류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걸 말이죠. 영국 방송인인 제가 한국 콘텐츠 시스템을 수입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BBC 상층부도 인정했어요. 부서장 윌리엄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헬레나가 옳았다. 이제 우리도 방향을 바꿔야겠어. 심지어 BBC 회장까지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영국 방송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말이죠. 한국은 이제 문화 강국을 넘어서 문화교육의 메카가 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K-팝 성공 사례를 커리큘럼에 포함시켰어요. 제가 게스트 강연까지 했죠. 한국의 문화 시스템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국가 전략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에서도 한-0 문화교류 확대를 공식 발표했고 EU에서는 아시아 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어요. 모든 게 한국에서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준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한국 생활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짐을 정리하며 국기함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태극기가 정성스럽게 접혀 있었죠. 한국에서의 100일을 상징하는 소중한 기념품이었습니다. 그 태극기를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편견과 의심, 그리고 점차 바뀌어가는 제 마음까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전도사가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엠마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지만 반갑게 맞아주었죠. 엠마는 태극기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태극기를 제 방에 둘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요청에 놀랐습니다. 왜 그러고 싶은데? 이 깃발이 제게는 두 번째 인생을 준 상징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게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런던에 돌아가서도 이걸 보면서 오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태극기가 한 외국 소녀에게는 개인의 성취 상징이 된 거예요. 다른 멤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피아는 한국 전통 부채를 소중히 간직했고, 올리비아는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어요. 클로에는 한국어 공부 노트를 보물처럼 챙겼고, 이지는 트레이너들이 써준 응원 메시지를 액자에 넣어갔죠. 그레이스는 아예 나중에 다시 한국에 와서 살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이 제 진짜 고향이 된 것 같아요 라면서 말이에요. 모두 한국에서의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 기회야. 정말로 그랬어요. 영국이 잃어버린 젊은 세대와의 소통, 그 해답을 한국에서 찾았거든요. 마지막 날, 일본 NHK 방송에 출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그동안 일본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 때문에 불쾌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본 시청자들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여러분도 한국에서 배워보세요.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변화입니다. 저 역시 처음엔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진정한 배움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진행자도 할 말을 잃은 듯했죠. 일부 일본인 시청자들이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방송 후 많은 일본인들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용기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배우고 싶어요라는 내용들이었죠. 그 순간 느꼈어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진심이라는 걸 말이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남산타워가 보이고 한강이 흘렀어요. 이 도시가 제게 준 건 단순한 경험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었죠.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믿고 사람과 함께 꿈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K컬처의 진정한 비밀이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영국이 예전과 다르게 보였어요. 이제 할 일이 명확해졌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시스템을 영국에 뿌리내리는 것. 그게 제 사명이었습니다. 딸 소피아가 공항에 마중 나왔어요. 엄마, 어떠셨어요? 소피아, 엄마가 정말 대단한 걸 발견했어.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나라야. 그날부터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과 영국을 잇는 문화의 다리가 되는 것.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찾은 진짜 꿈이었어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